42번 사회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경제 복지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루는 경제학의 분야를 우리는 후생경제학이라고 하는데, 후생경제학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 경제학으로, 어떤 경제 정책으로 사회 후생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규범 경제학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경제학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제적 상태를 다른 경제적 상태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하고, 이 경제 정책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경제 정책으로 생긴 변화가 사회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의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치 판단이 개입되게 되는데, 이 사회 후생의 대표적인 평가 기준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가, 하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고요. 또 하나는 분배의 공평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시나 거시 경제학에서 대부분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 후생을 다루는 후생경제학에서는 분배의 공평성이라는 기준이 더 추가가 되는데,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A와 B 두 명이 존재하는 사회가 있다고 할 때,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을 때 사회 구성원 A와 B가 누릴 수 있는 효용의 조합들은 이렇게 핑크색의 효용 가능 경계로 표현이 됩니다. 이 선상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만족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효용 가능 경계의 각 점들 중에서 과연 이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점이 어느 점이냐, 그것은 분배의 공평성이라는 추가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와야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어떤 사회의 후생을 측정하는 사회 후생 함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 후생 함수에서 도출된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사회 무차별 곡선과 효용 가능 경계가 접하는 E라는 점에서 이 사회 후생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효용 가능 경계와 가치 판단이 작용하는 분배의 공평성을 나타내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이 점에서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고, 이것이 후생 경제학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 후생의 대표적인 평가 기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인데, 여기서 효율성은 파레토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파레토 효율성의 정의를 보면 하나의 자원 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배분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제에 A, B 두 사람이 존재하고 노동과 자본 두 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X재와 Y재 두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단순한 경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생산의 효율성 조건인데, 이것은 이 사회에 주어진 생산 요소인 노동 L과 자본 K로부터 최대한의 재화인 X재와 Y재를 생산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두 등량 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한계기술 대체율이 X재와 Y재에 대해서 서로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환의 효율성 조건이 됩니다. 이것은 1번에서 효율적으로 생산된 재화가 사회 구성원 A와 B에게 효율적으로 나눠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에서 도출되는 한계 대체율이 A와 B 사이에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과 교환의 종합적 효율성 조건입니다. 이것은 두 재화 X와 Y에 대한 한계 생산 전환율 또는 한계 생산 변환율이 한계 대체율과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사회에서 두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의 비율과 두 재화를 소비하는 사회 구성원의 한계 효용의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게 되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이 되고 이 경제는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은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가격 체계의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기업이 동일한 생산 요소의 가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격인 임금 W와 자본의 가격인 이자율 R의 이 상대 가격 비율에 맞춰서 한계 기술 대체율을 일치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X제 생산의 한계 기술 대체율과 Y제 생산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자연스럽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환의 효율성 조건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재화의 상대 가격, 즉 X제 가격 나누기 Y제 가격에 맞춰서 한계 대체율을 일치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의 한계 대체율이 일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산과 교환의 종합적 효율성 조건도 보면 좌변의 한계 생산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비용의 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 P와 한계 비용 NC를 일치시키게 되죠. 그래서 X제와 Y제에 대한 상대 가격 비율과 한계 비용의 비율, 즉 한계 생산 전환율이 일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2번에서 살펴봤지만 한계 대체율도 역시 상대 가격 비율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과 교환의 종합적 효율성 조건이 만족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시장 가격 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후생 경제학의 제일 정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경제 전체에 걸쳐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위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A와 B의 효용의 축으로 그려진 효용 가능 경계상에서 이 사회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과연 이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시켜주는 어떤 특정 소비점은 어디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 번째 사회 후생의 평가 기준인 분배의 공평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분배의 공평성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경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즉 생산된 상품, 생산된 재화가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어야 좋은지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서 바람직한 배분 상태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배의 공평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수치로 사회 후생의 수준을 함수값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사회 후생 함수로 구체화됩니다. 사회 후생 함수는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이 U와 V로 주어졌을 때 사회 후생의 수준을 함수값으로 나타내주는 함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A의 효용을 U라고 하고 B의 효용을 V라고 할 때 U와 V를 대입을 하면 어떤 특정한 수치값으로 도출을 시켜주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죠. 즉 사회 구성원의 효용 수준을 어떠한 가치 판단 하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함수의 성질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다양한 사회 후생 함수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 후생 함수에서 동일한 수준의 사회 후생을 주는 U와 V의 조합들로 만들어지는 곡선인 사회 무차별 곡선이 도출이 됩니다.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사회 무차별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후생 함수에 반영되어 있는 가치 판단의 특성에 따라서 거기서 도출되는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은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 후생 경제학이 가치 판단이 도입된 규범 경제학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치 판단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 판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리주의적 가치 판단으로 벤담의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회후생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개인의 효용을 단순히 더한 것으로 사회후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리주의적 가치판단 하에서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효용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개인 효용의 합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회 무차별 곡선을 보면 우하향의 직선의 모양을 갖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 됩니다. 물론 공리주의적 가치 판단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지금 A의 효용과 B의 효용 앞에 가중치가 1대1로 들어가 있죠. 이것을 적절한 가중치로 변형해서 A에게 더 가중치를 줄 수도 있고 B에게 더 가중치를 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최빈자 우대 가치 판단입니다. 이것은 롤즈라는 철학자의 가치 판단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롤즈는 그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의 생활 수준을 가능한 한 가장 크게 개선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극대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후생함수에 반영이 되는데 미니멈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회후생함수가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미니멈 함수라는 것은 이 요소 중에서 크지 않은 값이 함수값으로 도출되는 함수죠. 그래서 이것은 3번의 평등주의적 가치 판단이 극단적으로 반영된 사회후생함수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회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L자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평등주의적 가치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베르누이 내쉬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사회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의 효용 수준이 더 높을수록 더 작은 가중치를 적용해서 사회후생을 계산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사회후생 함수는 사회 구성원의 효용의 곱으로 나타내지고요. 이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해낸 자원을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골고루 나눠줘야지 이 사회 후생이 가장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무차별 곡선으로도 그려보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러한 직각 쌍곡선의 모양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후생의 대표적인 평가 기준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서 어떤 사회 후생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람직한 경제 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점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공평에 대한 특정한 가치 판단을 반영하는 사회 후생 함수를 도입해서 이렇게 사회 무차별 곡선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주어진 경제적 자원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후생을 가장 적절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사회 후생 함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한 케네스 에로우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에로우는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을 갖춘 사회적 선호체계, 즉 사회 후생 함수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여러 가지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효용 가능 경계는 우리가 도출할 수 있지만 그 효용 가능 경계에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켜주는 점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사회 무차별 곡선은 도출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를 살펴보면 사회적 선호 체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성격을 모두 갖춘 사회 후생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그러면 에로우가 생각했던 사회적 선호 체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성격은 무엇인지는 아래에 이 네 가지 공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완비성과 이행성입니다. 사회 후생 함수는 모든 사회적 상태를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X, Y, Z라는 세 가지 사회적 상태가 있다고 할 때 만약 X를 Y보다 더 선호하고 Y를 Z보다 더 선호한다면
X를 Z보다 더 선호해야 한다는 선호의 일관성이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앞부분 모든 사회적 상태를 비교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은 완비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뒷부분은 이행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레토 원칙입니다. 그 사회의 모든 사람이 X를 Y보다 더 선호하면, 즉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X를 Y보다 더 선호하면 사회 선호 체계를 나타내는 사회 후생함수 역시 X를 Y보다 더 선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 구성원이 만장일치로 어떤 특정 사회 상태인 X를 Y보다 더 선호한다면 사회 후생함수도 역시 X를 Y보다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제시해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비독재성입니다. 이것은 그 사회의 어느 한 구성원의 선호가 전체 사회의 선호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선호 체계는 민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제3의 선택 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 이것은 X와 Y라는 두 사회적 상태를 비교한다고 할 때 이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의 선택 가능성인 Z의 존재가 X와 Y 둘 사이의 선호 순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리로부터 에로우가 생각한 사회 후생함수의 성질은 어떤 특정한 값을 통해서 선호 간의 상대적 강도나 사회 구성원 간의 비교가 가능한 기수적인 의미의 효용이 아니라 순서만 알 수 있는 서수적인 사회 후생함수를 가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수치적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표 결과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이 사회에는 구성원이 모두 5명이 있습니다. A부터 E까지 5명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상태, 우리가 효용 가능 경계에서 고를 수 있는 사회적인 상태가 X, Y, Z 세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회 상태 중에서 어떤 사회를 고를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투표를 붙였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표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가장 선호하는 사회적 상태에 3점을 배부를 하고요. 그 다음은 2점, 1점의 순으로 사회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 구성원 A는 X를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 Y, Z 순이고요. 그 다음 B도 역시 A와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C, D, E는 Y가 1순위고요. X가 2순위, Z가 3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적 상태에 대해서 집계된 점수를 보면 Y가 2점이 2개, 3점이 3개라서 13점, X는 3점이 2개, 2점이 3개라서 12점, Z는 1점이 5개가 나와서 5점이 돼서 사회적인 선호의 순위는 Y, X, Z의 순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투표 결과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 투표 결과와 비교했을 때 다른 것은 다 동일한데 사회 구성원 A와 B의 Y와 Z에 대한 선호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YZ 순위였는데 ZY로 바뀌었죠. 이렇게 돼서 집계를 하게 되면 X가 12점을 얻어서 첫 번째가 되고요. Y가 11점, Z가 7점이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3의 선택 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공리를 생각해 보면 사회 구성원 A와 B의 X와 Y에 대한 선호 순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해 봐도 A와 B는 X라는 사회적 상태를 Y라는 사회적 상태보다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의 선택 가능성 Z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즉 Y와 Z 간의 우선순위가 바뀜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X와 Y에 대한 사회 우선순위가 변경이 됐습니다. 투표 결과 1에서는 Y가 더 우선이 됐는데 투표 결과 2에서는 X가 더 선호가 되는 순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원인을 보면 A와 B의 X, Y에 대한 선호 순위는 변함이 없는데 제3의 선택 가능성 Z와 Y의 선호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Y와 Z의 순서였는데 Z와 Y의 순서로 선호가 바뀌었죠. 이것이 영향을 줘서 X와 Y에 대한 사회 우선순위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 투표가
점수 투표제, 즉 사회 구성원의 선호의 강도가 표시가 되고 사회 구성원 간의 비교가 가능한 기수적 효용이 전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호에 대해서 점수로 매겨지는 기수적인 사회 후생 함수를 가정할 경우에는 LO의 공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LO가 네 번째 공리로 제시한 제3의 선택 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은 서수적인 사회 후생 함수를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투표 결과가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X보다 Y를 더 선호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회 후생 함수도 X제보다 Y제를 더 선호하는 결론이 도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렇게 네 가지 공리를 모두 만족시키는 사회 후생 함수가 존재하느냐를 LO가 연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LO는 공리 1, 2, 4번 완비성과 이행성, 파레토 원칙, 제3의 선택 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회적 선호 체계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세 번째 공리인 비독재성을 위배하게 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사회적 선호 체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성격을 모두 갖춘 사회 후생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LO의 불가능성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 상태들이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한 사회적 상태를 선택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LO가 찾으려고 했던 사회적 선호 체계라는 것은 모든 가능한 사회적 상태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완벽한 선호 체계를 의미하고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제한된 수의 사회적 상태에서 고르는 상황에서는 LO가 상정을 했던 완벽한 사회적 선호 체계가 있어야만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세 가지 가치 판단에 의해서 도출되는 사회 후생 함수, 이것은 사회 후생을 수치적으로 도출해주는 함수가 되죠. 즉 LO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네 번째 공리인 제3의 선택 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이 의미하는 서수적 사회 후생 함수의 조건을 완화해서 기수적인 사회 후생 함수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회 무차별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고, 그래서 효용 가능 경계상에서 특정한 점을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시켜주는 점으로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선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립시와 랭카스터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위배되어 있을 때 만족되는 효율성 조건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회 후생이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론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 어떤 K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사회는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제약 때문에 K개의 조건 중에서 한 개의 효율성 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K-1개의 조건만이라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차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차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차선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제와 Y제가 있는 평면에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의미하는 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사회 무차별 곡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X축과 Y축이 A의 효용, B의 효용이 있었는데 제와 X와 Y의 조합으로 된 어떤 생산 가능 곡선 선상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점을 선택할 수 있는 무차별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A의 효용과 B의 효용 평면은 아니지만 원점에 볼록한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효율성 조건이 만족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과 사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A점에서 선택을 해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 선분으로 대표되는 어떤 사회적 제약이 발생을 해서 K계의 효율성 조건 중에서 한 가지가 깨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제약의 우측 영역에서는 선택을 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어느 점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후생을 극대화하는 점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 C점에서 후생이 가장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C점은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 즉 파란색 사회적 제약의 왼쪽에서 이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점들 중에서 생산의 효율성이 만족되는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 중에서 가장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점은 이 B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B점을 지나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 나타내는 효용보다 C점을 지나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 나타내는 효용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사회의 효율성 조건 중에서 이미 한 개가 깨진 상태라면 나머지 효율성 조건인 생산의 효율성 조건인 생산 가능 곡선 위에서 선택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C점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사회 후생이 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가 만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졌다면 생산의 효율성이라도 만족시키는 것이 그 사회로서는 차선일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것을 이것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차선의 이론은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할 때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의 비합리적인 측면들을 개선해 나갈 때 하나씩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방식을 택할 수 있는데 그 의도는 좋지만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모든 비합리적인 측면들을 단번에 제거하는 경우에는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균형으로 가겠지만 그중 일부분만 제거한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의 상황이 예전보다 더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 효율성 조건만 만족하지 못하는 B점보다는 두 가지 효율성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는 C점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럼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차선의 이론은 부분적 해결책이 최적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금 설명한 부분이죠. 맞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롤즈적 가치 판단을 반영한 사회 무차별 곡선은 L자 모양이다. 이것은 앞에서 여기서 봤죠? 채빈자 우대 가치 판단, 롤즈의 가치 판단이 반영된 사회 후생 함수는 이렇게 미니멈 함수를 사용했고 사회 무차별 곡선을 보면 L자 모양이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3번, 파레토 효율성 조건은 완전 경쟁의 상황에서 충족된다. 이게 후생경제학 제1정리였죠. 앞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가격체계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완전 경쟁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조건을 자연스럽게 충족시켜주는 상황임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 보기도 맞는 보기고요. 네 번째, 공리주의적 사회 후생함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나타낸다. 이것은 벤담의 가치 판단이 반영된 사회 후생함수였죠. 그래서 개인의 사회 후생함수의 전체 합이 최대화될 때 그것이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라고 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나타내는 사회 후생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5번, LO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 원칙은 과반수제를 의미한다. LO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 원칙은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X라는 사회적 상태를 Y라는 사회적 상태보다 더 선호하면 사회도 X를 Y보다 더 선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만장일치제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제가 아니라 만장일치제를 의미한다 라고 해야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